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전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철야 투쟁, 탈당, 분당 위기. 여의도 국회가 협치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불안불안합니다. 국회는 왜 늘 이렇게 불안한 동고 끝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답답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추인된 당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선택 또한 변수입니다. 상임위, 법사위를 거친 뒤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당은 치열한 이해득실 셈법에 골몰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선언과 사실상 가시화된 바른미래당의 분당, 내년 총선을 향한 시침이 째깍째깍 예전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것은 시간이고 오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제대로 잠 잘 못 잔 것 같습니다. 철야 농성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사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상정, 각 당에서 이제 추인하는 이제 그런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하루 의원총회만 4차례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열었고, 네네. 또 청와대 앞으로 또 이동해서도 또 했고, 결국 이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어제 밤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을 했고요. 일단 시한은 25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지금 여야 사당이 이 패스트트랙 지정 완료하겠다라고 지금 시한으로 설정해 놓은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개특위하고 사법개혁특위, 그러니까 정치개혁특위하고 이 사개특위 쪽에서 이제 상정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하는 건데,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두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지금 반대를 해도 상정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18명 가운데 5분의 3 이상 11명이 찬성해야 아니에요? 되는 예. 거라는 거죠. 네네. 이게 1차 관문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이번 토요일에도 지금 2차 지금 장외 집회 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이현주 의원 탈당을 했고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도 지금 진로를 고민 중이다.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지금 국민의당계는 또 이 민주평화당하고 지금 통합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 갈라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조론 상태네요. 조론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요즘 조론이 좀 화두가 되고 있어서.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바른미래당이. 그러니까요. 예. 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참 이러한데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벽에 러시아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지 않겠냐. 그래서 네네. 어제 오후 또는 저녁 때 출발할 것이다라는 설도 나왔었는데요. 근데 새벽에 저녁 열차로 출발했다라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예, 오늘 저녁 때 푸틴 대통령하고 만찬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철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내일 정상회담이 일단 열린다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 그것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또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 장소는 지금 블라디보스톡 루스키 섬 극동연방대학이고 숙소도 아마 이 대학 내 호텔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중러 또는 러중 정상회담도 그 바로 다음 날 26일 날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귀국했죠. 지금
상당히 조금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아마 면밀히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4.1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22일에 이제 북측의 행사 개최 사실만 통지를 했다라고 그랬던 겁니다. 초청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게 또 뭐 좀 이상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근데 뭐 참석 여부는 그래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그 방러 일정이 끝난 다음이 4.27 1주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26일까지 러시아 방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 윤지호 씨를 이제 많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김수민 작가하고 진실공방을 좀 벌여왔거든요. 네네. 김수민 작가가 아니 그 봤다라고 하는 장자연 리스트 이거 뭐 실제 원본을 본 게 아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잠깐 본 거 다. 그리고 장자연 씨를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좀 갈등이 상당히 빚어졌었는데요. 어제 윤지호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일단 고소를 한 겁니다. 장자연 씨 리스트는 김수민 씨의 폭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또 설명을 또 어제 또 했더라고요. 기자회견을 갖고. 또 어제 기자회견이 좀 있었는데 이 좀 변호사가 박훈 변호사인데요. 이제 함께 그 김대호 전 오마이스타 기자가 자리를 해서 또 공개를 했는데 2009년 3월에 장자연 문건을 처음 알린 기자입니다. 윤 씨가 주장하는 일목요연한 장자연 리스트는 절대 원본 문건에 없었다는 걸 밝힌다. 그래서 장자연 씨 특히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윤지호 씨의 그동안의 어떤 그 증언 내용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신뢰에 흠집이 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게 좀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한 그런 국면이고요.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이 사건을 지금 뭐 재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수민 작가를 조사를 했다고 하고 그 사이에 김 작가하고 윤지호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제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자 내용은 지금 어제 좀 언론 공개가 돼가지고 보신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재조사 결정에도 좀 난항이 약간 좀 빚어질 거다. 내부에서도 논란이다. 이런 얘기도 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출국한다고 그랬는데 일정을 조금 약간 늦춘 건가요? 뭐 출국 금지를 또 함께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패스트 트랙 정국입니다. 첫 관문을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만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가까스로 추인에 성공했지만 분당으로 가는 패스트 트랙까지 탄 곳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으로부터 얘기 듣도록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어제 그 패스트 트랙 지정에 찬성, 반대 어느 쪽 입장이셨습니까? 그거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자체를 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쭉 일관된 말씀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의총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반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가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의 지도력의 한계를 노정시킨 의총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당을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었고요. 이게 어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당론으로 검경 수사 분리와 공수처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지난 의총 때 김관영 대표에게 협상하라고 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완전히 다 합의를 해오지 못했고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당론과 다른
안을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론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당론 변경 절차를 먼저 밟아라. 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 자체를 당론으로 그 표결을 할 건지 3분의 1을 표결할 건지 과반수로 표결할 건지 하는 절차까지도 또 이 표결에 붙이는 네네. 이런 우를 범했던 그런 의총이었었고요. 네네. 그런 결과가 당의 분란과 갈등을 더 증폭시켰던 그러한 의총이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과반으로 해서 23명 가운데 12대 11로 일단 추인은 되었는데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뭐 이현주 의원을 여기다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네. 탈당한 사람을 굳이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바른정당계 의원들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했었던 분들과 의총 이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우선 좀 고쳐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다른 정당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께서는 예.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예,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습니다. 예. 예, 그 어제 결과도 보십시오. 23명이 참여를 해서 12대 11 아닙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정당계가 있다 그러면 8명 뿐이죠. 네네. 그 출신들은. 예. 근데 그 결과를 놓고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뭐 바른정당계니 국민당계니 뭐 또는 뭐 누구 사람 명칭을 해가면서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네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유승민 의원이 예. 이제 자괴감을 느낀다. 당의 진로를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그쪽 뭐 흔히 계열이라고 표현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탈당을 시사하는 언급까지 하는 마당에. 아니 기본적으로 그분에게 물어보셔야죠. 네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따라서 앞으로 제발 그 바른정당계니 국민당계니 이렇게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결과도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12대 11 아니에요? 예. 그걸 가지고 어느 편으로 쫙 갈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의원께서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생각의 차이인데. 이 같은 좀 팽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양분되어 네. 있는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어떻게 그러면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들이 또 기회는 저희들에게 강하게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과정을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네.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예전에 그 박지원 의원께서는 YTN에 출연을 해서 바른미래당은 결국엔 쪼개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이 극복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또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길 바라겠죠. 네네. 오로지 지역주의에 편승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힘을 합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쪼개지기를 바라겠지만은 쪼개지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를 노정화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극복돼야 된다고 보고 저는 뭐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지금 현재의 그 지도부의 지도력의 한계를 어제 의총을 통해서 노정을 했다. 네네. 따라서 지도부가 저는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고요. 예.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통해서 저희가 창당 정신이 어떤 다른 정치, 미래를 위한 정치, 또 이 계파 정치를 청산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 이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뭐 거대 양당이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간에 하는 정치 행태들을 보면 좀 다 퇴행적 아닙니까? 패거리 패권 정치들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 줄 곳이 없는 상당 부분의 국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거의 충족시켜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정치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바른미래당이 그 창당 정신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원회 또는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정병국 의원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 왜 거절하셨는지요, 그럼? 그때 거절하거나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네네. 이 손학규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거는 손학규 대표님 혼자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당 지도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새롭게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나오면 제가 그 다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돼야 되는 거는 당 지도부 간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봐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치열한 논쟁이 건전한 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해 오셨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단단한 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는 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어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우려를 심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지도부의 지도력의 한계가 노정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도부가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건전합니까? 네네. 의총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 정당이었는데 이거를 표결로 끌고 가게 되니까 일단 이 분열된 모습으로 노정을 시킨 거거든요. 네네. 이건 지도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궤도위에 올려졌긴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개특위, 정개특위 관문이 남아있는데 특히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 권은희 의원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게 상정 여부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어제 그 의총을 통해서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분명히 본인들의 소신을 밝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당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어제 김관영 대표가 따라서 당론이 아닌 상황은 오신환 의원은 따를 수 없다. 자기 소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개특위를 통해 가지고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두고 봐야죠. 네네. 그분의 결심들이 뭔지. 이건 어제 추인해 준 것이지 당론 결정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인이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개개별로 의원들의 의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는 거죠. 네네. 당원 당규상에 당론이 결정됐다라고 해서 의원들을 이거를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네네. 그래도 이거 구속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예.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또한 김관영 대표도 그거를 공언을 하고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신환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네네.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비교적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그러나 제1야당을 뺀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강행이 되어도 좋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분명히 이 선거법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 관례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패스트트랙의 구실을 만들어준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에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정치개혁특위를 통해서 자기들 안이 있으면 안을 내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안도 내놓지를 않고 토론해도 소극적이었던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패스트트랙 얘기가 나왔던 것은 패스트트랙이라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만 자유한국당이 참여를 해서 논의할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거거든요. 예. 결국은 빌미는 자유한국당이 주었고 그리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네네. 자기들이 다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 그리고 또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행태에는 네네. 저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최다선 당내에서 의원이십니다. 원로로서 이 같은 꼬인 전국을 풀 수 있는 해법 제시하신다면요? 저는 우선 당 지도부가 이런 사태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내 문제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가 이렇게 계속 공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공전되는 이유들을 보면은 국민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어느 문제든 간에 서로 당 간의 이해관계에 당리당략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예. 제발 저는 어느 당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당이고 정말 지금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그 문제에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 대로 처리를 하고 이것 때문에 국회가 보이콧되고 모든 민생 문제가 뒤로 물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따라서 국회에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자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일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산 또 그 주변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죠. 이건 먹는 문제입니다. 어제 도쿄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다 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지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카이대 교양학부의 김경주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독도 관련 이슈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요구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대단히 참 관심도가 높은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일본 정부에서의 일본 내부에서의 인식이 어떤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와는 달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해서 일본 국내적으로는 적어도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많이 불식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2011년 대지진이 있은 이후에 일본 정부가 아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안정성을 어필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슈퍼에 가더라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손이 덜 가는 편이라 과연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일본 국민들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슈퍼에서 후쿠시마산 생물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것들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럼요. 네. 쌀, 생선류, 어패류죠.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쿠시마 농수산물 직접 아베 총리가 이렇게 먹는 먹방 행보까지 이렇게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WTO에서 패소 판정을 이게 받은 이후에 일본 내부의 분위기는 또 어떠한지요? 일본 먼저 정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상당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네네. 이 첫 번째는 먼저 외교적 패배다라고 자민당에서는 상당히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한일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는 가운데 이 한국이 역전 승소함으로써 일본이 외교적으로 이제 한국에 패배를 했다. 이 점이 이제 먼저 신경을 건드린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일본 국내 정치, 특히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일본의 자민당 하면은요, 도시부에서의 지지보다는 실은 지방에서의 농업 또는 어업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확고한 편입니다. 네네. 따라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4월 달에 최종심에서
우리가 승소하면 이거를 발판 삼아서 오히려 후쿠시마산 그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 전략을 펴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네. 역전 패소를 한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큰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해석상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심에서의 그 판결을 내용을 보면은 일본 측의 해석은 1심 판단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심 판단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학적 안전이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국제 기준에 딱 들어맞는 쉬운 말로 먹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WTO의 그 해석이 애매하기보다는 그 애매한 부분을 일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어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WTO의 그 판결문에 따르면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정성이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1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다만 그 1심에서는 한국의 그 식품 안정 기준을 일본이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그 판결이 났었는데 네네. 2심에서는 한국이 요구하는 그 안정성 기준을 단순히 방사능 수치만으로는 그 확보할 수가 없다. 따라서 1심의 그 한국의 안정성 기준을 통과하고 있다,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파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은 일본 식품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판결도 한 것은 없는데요. 평가를 내리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이것을 그 역이용을 해서 패소를 했지만 안정성은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노 외무상도 이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쿠시마산 그 농수산물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의구심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다시금 일본 국민들로 하여금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죠. 예.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서 8개 현에 28종의 수산물을 금수 조치하는 것을 계속 똑같은 입장을 견제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그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은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아베 정권으로서는 결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네네. 만약에 이것이 의구스럽다 그러면은 2011년 이후에 아베 정권이 지금 뭐 거의 7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런 노력이 모두 이게 뒤집혀지는 게 되고요. 또한 그 올림픽도 일본 국내적으로는 이거를 부흥 올림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즉 이번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동경에서 열리는 거지만 이것을 계기로 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동북지방의 그 재건을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완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은 그 포스트 아베죠. 네네. 2021년 이후에 그 아베 정권의 그 어떤 집권도 아베의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그 정치적 전략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도 이번 그 WTO의 판결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그 경제 정책 면에서 큰 타격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참의원 선거 이거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일본의 헌법 개정을 둘러싼 참의원의 3분의 2 의석 확보 여기에도 이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지금 이런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의 이번 WTO의 패소 관련된 내용은 뭐 악재가 아닐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일본과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약간 그 한국 정부의 대응도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그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단순히 우리가 수입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로서도 그 일본의 반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 이것을 제시를 해야만이 소비자들이 이거는 안전하고 이거는 또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사실을 일본도 강변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대응이 조금 앞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방사능뿐만이 아니라 식품 유해 물질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일본도 기준이 있고 한국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면, 말하자면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우리가 후쿠시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기피할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약 23개국이 후쿠시마산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처럼 그 8개 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또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네네. 일본이 앞으로도 그 집요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과학적인 대응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카이대 교양학부의 김경주 교수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특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야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것 지정에 합의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패스트트랙, 2번 슬로우트랙.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